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는 주로 무보증 신용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2022년도 주식 관련 채권 또는 주식 연관 채권이라고 표현하는 소위 메자닌 채권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자닌 채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를 결합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발행 시에는 채권으로 발행을 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워런트를 붙이거나 또는 전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특정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옵션을 붙여주는 이러한 채권을 우리가 메자닌 채권이라고 하죠. 건축으로 얘기하면 1층과 2층 사이에 이 메자닌 채권을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를 결합한 증권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채권들을 발행을 하느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으나 성장성이 높은 이런 혁신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옵션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조달 코스트를 낮출 목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메자닌 채권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메자닌 채권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규모는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무보증 회사채나 또는 무보증 신용채권과 비교를 해볼 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려는 다양한 금융 지원 시스템들과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좀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들이 또는 코스닥 펀드라든지 이러한 소위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이 도입되면서 2015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라임 사태 때 이 일시적으로 이 사모채권 시장이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보였고 작년에 2021년 최대의 발행 규모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나 증권의 특성으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발표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메자닌 채권들이 대부분 사모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아주 이해관계자 이외에는 해당 채권이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한 제약이 존재한다 하는 측면이죠. 특히 이러한 낮은 시장 투명성이라는 것들이 콜옵션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옵션과 연계되면서 불공정 거래 혹은 이 대주주 지분 확대 등등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부분에서 이 메자닌 채권 시장이 일부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메자닌 채권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소위 리픽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전환가액을 조정해서 그 소위 전환 주수를 늘려주는 것들이죠. 리픽싱이 도입된 이유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소위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의 추가적인 전환 주수를 늘려줌으로 해서 소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옵션을 제공해서 상품성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로 도입된 이러한 옵션이죠. 근데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국내 최근에 발행된 대부분의 이런 메자닌 채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리픽싱을 다 붙여놓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픽싱 때문에 그 기존 주주들의 희석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이죠. 이에 따라서
매장인 채권 시장과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좀 개선 방안을 내야겠다라는 것들을 검토한 이래 2021년 12월에 매장인 채권의 일부 규제를 포함한 매장인 채권 시장 개선 방안이라는 것들을 냈고 이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규제 변화로 인해서 매장인 채권 시장에 2022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2022년 매장인 채권 시장을 전망하되 우선 신용채권 시장과 매장인 채권 시장을 한번 비교해봐서 매장인 채권 시장이 신용채권 전반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장인 채권 시장의 특성과 규제 변화의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시장 발전에 대한 내용과 2022년에 전망을 하는 것들을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주된 포커스들은 주로 공모 회사채 시장에 포커싱을 두셨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신용채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사채, 금융채, 회사채 이 셋을 합친 것들을 일반적인 신용채권으로 하고 작년에 그 시장 전반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작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에는 한 5.3% 정도 증가한 396.2조 원 정도 발행이 됐죠. 작년에 국채가 한 170조 정도 발행이 됐으니까 국채 시장이 한 2배 정도의 시장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금융채 회사채 발행이 증가했고 공사채는 소폭 감소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 이제 회사채를 또 들여다보면 회사채를 크게 나눠보면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받고 발행하는 무보증 회사채와 주식 관련 사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모사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보증 회사채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는 작년에 약 한 11.7조 원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무보증 회사채에 비해서는 그 전반적인 발행 규모가 시장이 작고요. 이거보다 또 조금 더 큰 시장이 뭐냐면 기타 사모사채라는 것들입니다. 이 기타 사모사채 안에는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 자산이 되는 이러한 채권들이나 혹은 기업들이 전환이라든지 교환의 옵션을 붙이지 않는 단순한 사모사채 같은 것들이고 사실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 7.5조 정도 되는 시장이 2021년에는 20.8조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이 안에는 사실은 프라이머리 CBO도 있고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 자산이죠. 그 다음에 AB 본드라 그래서 자산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증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무보증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사모사채 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전체의 이런 회사채, 기업 부분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은 건수로 따지면 한 8,000건 됩니다. 아까 기태훈 사무께서 발표하시기에 신용등급 커버리지가 되는 기업들이 한 46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나이스가. 그렇게 보면 발행 기업 수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무보증 회사채가 커버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소위 신용채권이라는 시장이 사실은 신용등급 2를 받지 않는 채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된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신용채권 시장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쪽 시장을 자꾸 신용등록을 받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정보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래서 이제 사실은 매장인 채권들로 넘어가 보면 작년에 발행한 매장인 채권은 11.7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2020년 8.3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증가율을 보인 거죠. 한 4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이 됐죠. 전환사채가 한 42.5%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교환사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하는 신준수급부 사채의 경우에는 사실은 분리형 발행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공모로 하면 분리형 발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좀 적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인 시장 규모로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류를 이루는 것들은 전환사채이다라는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는 CGV 같은 이런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들도 매장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영구채 형태를 집어넣어서 소위 자본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CJCGV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그 신용도라든지 시장의 흥행 등등으로 볼 때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발행 기업의 소속 시장을 들여다보면 매장인 채권을 주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코스닥 기업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높은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만 무보증 회사채에 비해서는 건당 발행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이지, 발행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이러한 매장인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도 일부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또는 다양한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구채를 전환사채 형태로 발행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매장인 채권들의 모집 방식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3호로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방식이 90%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3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전체의 매장인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환사채 비율인데, 전환사채는 좀 일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주식연기 채권의 경우는 일부 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기간에 BW와 같은 공모 발행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전체적인 추세는 3호 방식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이 주로 이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장인 채권의 평균 만기는 이거는 그냥 단순 평균으로 하면 4.26년 정도 됩니다. 금액가 중으로 하면 기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이 발행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이런 것들을 발행하거나 또는 대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본증권의 형태로 이런 메자닌 채권들을 활용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 평균으로만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기는 점진적으로 한 4년 내외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전환 기간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간들은 대부분 그냥 커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발행을 하고 사모의 형태이니까 1년 있다가 전환 가격을 되게 부여하는 경우, 물론 바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전환 가격들을 부여하고 그렇게 돼서 실제 전환한 기간 한 3년 정도 두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예고, 최근에는 이 전환 기간을 좀 더 땡겨주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성 중에 하나는 2021년 발행된 메자닌 채권 중에 91.7%가 콜이나 풋이나 또는 콜풋을 붙이는 이런 소위 조기성환 옵션을 부여해서 발행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자금 수요가 높은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콜을 붙인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왜 콜을 붙일까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 규제기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조기성환 비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코스닥 기업들이 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콜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부의 기업들은 전부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콜을 행사한 기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대주주 지분 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전환사채 혹은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을 행사하면 이제 전환사채 또는 메자닌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 채권을 돌려주죠. 그러면 그거를 소각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소각하는 비율보다는 제3자에게 콜을 행사하게끔 해서 소위 회사의 지분을 그 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메자닌 채권이 활용되지 않느냐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짐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자닌 채권의 90몇 % 정도가 전부 사모사채로 발행되고 있고 또 다른 채권에 비해서 이 공시가 굉장히 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메자닌 채권 연구를 할 때 개별로 들어가서 공시를 다트에 들어가서 다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서 이게 전환 또는 전환 비율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리픽싱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메자닌 채권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이러한 정보들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메자닌 채권의 상당 부분이 콜옵션을 붙여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콜옵션들이 실제로 행사되고 있다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규제기관들이 들여다보는 약간의 문제들을 좀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이번 규제에서도 이 콜옵션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이런 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자닌 채권 중에 특성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표를 지급한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트리플 B급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근에 이제 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한 7% 예전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트리플 B급이 지금은 한 8에서 9 내외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메자닌 채권들의 이표 금리는 2%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 등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이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는 것들의 개념을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 보장 수익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미만이에요. 작년에 발행된 것들이. 이렇게 보면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전환이라는 옵션을 주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코스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효익을 제공한다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 하향 안정화와 자금 조달의 다양한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익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 발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그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환이라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소위 메자닌 채권들에 대한 아카데믹 스터디를 들여다보면 메자닌 채권을 왜 발행하느냐라는 연구의 대부분은 주식 발행이 어려워서 또는 주식 발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코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메자닌 채권에 편입을 하면 신주 편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들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했죠. 다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시가 되고 그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가 전달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고 효용이 있는 조달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이 메자닌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 주주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조건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픽싱입니다. 그래서 리픽싱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고요. 메자닌 채권의 권리 행사 추이를 보면 제가 분석한 표본은 2019년까지 발행된 메자닌 채권들을 대상으로 실제 권리가 어느 정도 행사됐느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봤었는데 전체 표본의 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70%에서 80% 정도가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픽싱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행사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고 단기간엔 주가가 뜨는데 그 이후에 한참 기간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주식이 전환가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리픽싱이라는 조건입니다. 리픽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비율을 더 높여주는 이러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가만큼 전환 주식 수를 늘려주는 조건이죠. 사실은 리픽싱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메자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약간 제한된 조건 하에 리픽싱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리픽싱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이 리픽싱 제도들 때문에 한 10년 전에 소위 기존 주주 희석화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그 이후에 전환사채 시장이 거의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발행된 채권들을 데이터로 리픽싱이 있냐 없냐를 한번 그 공시를 다 뒤져가지고 최근 한 10년간 발행한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메자닌 채권 중에 한 94.4% 정도가 리픽싱 조건을 부여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전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이런 리픽싱 조건을 도입했고 그래서 이렇게 리픽싱 옵션이 도입된 주식들의 그 이후에 리픽싱 공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리픽싱 조건이 포함된 메자닌 채권의 한 82% 정도가 주가 하락에 따르는 리픽싱을 실시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유가 시장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리픽싱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기업은 한 10번 정도 리픽싱을 하는 뭐 이런 표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뭐 리픽싱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보나 안 보나 리픽싱을 많이 하거나 리픽싱을 한 번이라도 한 기업들은 리픽싱을 안 한 기업에 비해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열의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로 들여다봐도 리픽싱을 한 기업들은 리픽싱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재무 비율이 더 열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일단 메자닌 채권들을 발행 공시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주가를 들여다보면 주가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주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비교적 재무 상황이 괜찮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재무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리픽싱을 옵션을 넣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또 리픽싱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뭐 주가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제도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메자닌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는 지금 이제 상법이 바뀌어서 회사채 발행 한도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재산의 4배를 초과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상법 규정이 존재했었는데 이게 2009년인가요? 7년인가요? 상법 개정이 되면서 발행 한도는 없어졌는데 메자닌 채권의 경우는 전환이 되면 대주주가 변동할 수도 있고 또 정관에 정해놓은 주수를 넘어서서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행 한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정관에 대부분 이런 메자닌 채권의 발행 한도를 정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행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당의 발행권이 메자닌 채권의 한도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정관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발행된 누적 메자닌 채권이 이 발행 한도라고 대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기존에 발행했던 메자닌 채권들이 상환된 이후에 계속 발행을 하면서 이 한도를 넘긴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좀 명확하게 필요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호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발행되다 보니까 발행과 관련되는 거나 리픽싱이나 전환 주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요사항 공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들이 존재하고 리픽싱이라는 제도들 때문에 기존 주주가 희석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사채를 하나 발행하게 되면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발행하는 것들의 전환 가격을 새로 발행하는 메자닌 채권에 맞춰버리는 이런 제도들도 존재합니다. 이걸 어저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30% 한도 내에서 리픽싱을 하는 이런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아예 한 70%, 80%이 정도의 어저스먼트를 시키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메자닌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익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주주나 기타 다양한 다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일부 기업들은 메자닌 채권을 빈번히 발행하고 기존 주주권을 희석화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메자닌 채권 시장과 관련되는 규제가 작년 하반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매장인 채권을 발행하고 주주가 떨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면 그러면 리픽싱을 받은 기업들이 다시 원복시키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전환 가격 상향 조정 의무화라는 것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무공무 할 거 없이 전부 다 도입을 처음에 하려고 발표도 했는데 사실은 매장인 채권 발행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반발들이 존재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모채권에 한해서만 매장인 채권 발행 시 주가 하락에 따르는 리픽싱을 하고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 그러면 상향 조정까지를 도입하는 리픽싱 제도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뭐 시장의 반발이 워낙 컸고요. 두 번째는 공모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정책기관의 의지도 약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의 경우에는 상향 조정 의무화를 안 붙여도 되는 뭐 이런 제도 개선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콜옵션이라는 것이 편법적으로 대주주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매장인 채권 활용을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도입하고 발행사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2022년도 매장인 채권 시장은 상당 부분의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함에 따라서 이제 고수익 채권들이 대한 투자가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또 주가도 테이퍼링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인 채권 투자자들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또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때도 금리가 떨어지면 이표가 떨어지고 만기 보장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리의 전반적인 영향, 앞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체는 크레딧 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매장인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충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금리 상승 이후를 바라보고 발행 등을 전부 다 유예시키거나 투자도 유예시키는 현상들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사실은 매장인 채권의 투자 여건들은 좀 나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규제 변화 자체가 매장인 채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대부분의 채권들은 사무로 발행됐고 그 다음에 리픽싱을 붙였는데 그러면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부터 발행되는 대부분의 매장인 채권들은 상향 의무화라는 것들을 옵션 안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소위 투자 요인을 감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오르면 다시 전환하는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 물론 그 한도는 당초 발행했던 전환 가격 이내로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매장인 채권의 투자는 가장 중요한 투자 요인은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환 주수를 늘려주는 이런 효익이 가장 크다고 보면 투자자들의 투자 요인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규제가 변했기 때문에 매장인 채권의 투자 요인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처럼 선별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매장인 채권들을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하고 만약 주가가 안 오르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환을 하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신용도도 중요해지고
주가도 같이 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혹은 아니면 공모로 가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죠. 따라서 올해 이런 규제 변화 자체가 매장인 채권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